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픽스 브리핑 박영식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연일 이르고 있습니다. 83일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고요. 최다 확진자를 보였다. 이런 보도가 오늘 오전에 방금 있었고요. 코로나 문제나 경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치권의 이슈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 좀 다뤄볼 텐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자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정호진 더 좋은 정치 연구소장, 김영기 메타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입니다. 세 분 다 아무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거두절미하고 스픽스와 준비한 일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면은 오늘 스픽스.co.kr에서 가져왔습니다. 스픽스의 보도, 법무부 광복절 특사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MB 사면과 관련돼서 몇 주 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이명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포함해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세 분의 내용을 좀 만나보도록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첫 특별 사면인 광복절 특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위원회 이제 내일 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누가 논의 대상에 오르게 될 것이고 실제 누가 결정될 것인지는 뭐 대통령의 결정이겠지요. 근데 인물들에 따라서는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혹은 신동빈 롯데 부회장 등 해서 여러 명의 인물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차지원 교수님 누가 나옵니까? 누가 사면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순위이지 않을까요? 1순위입니까?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 정권의 출신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윤핵관의 한 사람으로 지칭되는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상당히 의원을 했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요직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진작부터 지금 사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쪽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이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같이 사면할 것이냐 부분도 지켜볼 대목인데, 지난 정권 마지막 판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을 하고 가느냐 마느냐 할 때 그때 당시 권성동 당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당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 안 했던 이유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면을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 바트용, 아니 정치적 그러니까 교환용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말이 씨가 되어서 이제는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약에 사면할 경우에는 사실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뿐만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포함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정치인 사면이나 정치인과 관련된 사면이나 경제인 사면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미 예견된 수순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MB 사면과 관련돼서는 이전부터 계속 군부를 짚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예견된 수순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게 어제 케이스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MB 사면과 관련돼서 반대 여론이 57.6%입니다. 절반 이상이네요. 6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사실 사면권 행사라는 건 사실 국민적 공감대, 동의가 상당히 무르익어야지 잡음이 없는 부분인데, 지금 지지율 추락하는 이 마당에 또 MB 사면에 대한 여론이 지금 60% 가까이 반대인데 이 기름을 또 끼얹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시기가 아무튼 좋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정 지도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정권에는 부담이 될 거고요. 세계일보도 이어갈까요? 세계일보도 마찬가지로 사회 10여 면에서 첫 8.15 특사 단행 여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물들의 면면도 거론하면서 두 번째 가석방 심사위 내일 개최 예정인데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는 좀 추후 보도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면과 관련한 바닥 민심은 여전한가요? MB는 절대 내보내지 마라 이런 댓글입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많이 먹고 일어나면 어제 일을 없었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석방이나 다른 조치와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나이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딨냐. 에이, 너무했네요. 헌법에 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해라. 뭐 훨씬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부정적 여론이 있고요. 네. 또 뭐 삼성, 그러니까 경제인들 관련해서는 뭐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한국을 먹여 살린다라는 늘 이 나오는 의견들이 있고, 반면에 그 삼성이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했고 국민들이 소비해줘서 하는 거지.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8.15 특사와 관련된 보도 잠깐 다뤄봤고요. 다음 너무 뜬금없긴 한데 차주현 교수께서 혹시 휴가 계획, 올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름 휴가 계획. 사실은 뭐 저는 사실 그 지금 뭐 이번에 코로나가 좀 많이 진정이 되면 가까운 일본이라도 한번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계획하셨군요. 일본이 지금 그 무비자 입국 자체를 지금 아직까지는 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방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방콕.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요. 세계일보 보도를 보시면 아무튼 좀 이제 그 각국 빗장이 좀 풀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외에 가볼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차 교수님 말고도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희망적으로 올 여름 휴가를 계획했었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항공료도 비싸고 물가도 뛰고 뭐 해외도 국내도 갈 데가 없어서 오히려 국내 휴가로 발길을 돌리는 분들이, 계획을 수정하는 분들이 많다. 근데 이제 이 수요가 맞으려면 정상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아주 뭐 부정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호진 소장께서는 혹시 휴가 계획? 저 실은 오늘 방송 마치자마자 바로 김포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아 진짜요? 예. 제주도 가십니까? 네, 제주도 갑니다. 네, 부럽습니다. 휴가는 아니고요. 네네. 제가 대신 운전을 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여행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 제가 이제 오늘 이틀 동안 이제 운전자로 제주도를 가게 됩니다. 어쨌든 제주 공기 쐬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휴가입니다. 부럽습니다. 김영기 대표는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휴가 갑니까? 왜 저는 짧게 물어봅니까? 짧게만 저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차 교수님 기다리시잖아요, 지금. 마음으로 휴가를 항상 떠난다 생각하고 이렇게 출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휴가죠. 스픽스가 휴가다. 그렇습니다. 여기 시원합니다. 네, 매번 노력해 주시고요. 자, 다음 보도 만나볼게요. 다음 보도는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면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이나 이제 소수자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지금 기획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영우는 없다라는 기획 기사인데. 발달 장애인들 내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사회 신면인데요. 이제 우영우라는 드라마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하나의 캐릭터로 존재하지만 실상은 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이런 분들의 일상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185cm의 아이가 이제 자꾸 깨물어서 이걸 이제 말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말릴 수가 없는 환경에 놓일 때는 전기 충격기가 필요한 상황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보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 발달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서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보도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또 이어가 볼까요? 시설 노숙인 5명 중에 1명은 또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버려지거나 혹은 잃어버렸거나 실종되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또 안타까운 사실은 부모가 찾아가질 않는다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발달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잠시나마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듭니다. 정호진 소장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발달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이가 천국을 가는 날까지 함께 하는 게 본인의 꿈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발달 장애인을 비롯한 이런 장애인의 문제가 가족들만의 책임으로 전거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5월인가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에 발달 장애인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삭발하면서 정부에 요구했던 게 이제 24시간 발달 장애인 지원 체계를 정부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청와대 앞에서 이제 삭발을 하시는 등 계속적으로 발달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부분이 이제 시대적 하나의 과제, 화두로 좀 제시된 것 같습니다. 돌봄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 발달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도록 가족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사회가 국가가 좀 광범위하게 그 책임의 몫을 나누는 그런
이제 시기로 접어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대도덕 마련이 좀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런 드라마나 뭐 이런 게 나와서 컨텐츠가 나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이 이슈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좀 평소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 저희가 함께 만나봤고요.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집중 시간인데요. 이슈 집중 시간에서는 바로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핵관의 난. 이건 제가 진 게 아니고요. 실제 신문 보도에 이런 제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차용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국민일보 보도 이어갈까요? 거친 표현을 삼가라. 장제원, 권성동에게 직격을 날렸다. 윤핵관 이상기류 조짐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제원 의원은 외부에서 사적 채용 관련해서 이제 공개적인 비판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확전은 자제된 분위기인데 윤핵관들 사이에 일종의 균열이 보이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담겨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지도부 체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점에 쟁점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보도 중앙일보에서 바로 그 제목을 뽑았는데요. 사적 채용을 놓고 윤핵관의 난. 내가 넣어달라고 장제원에게 압력을 가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몹시 좀 불쾌해하는 그런 스탠스였어요. 장제원 의원은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입장 밝힌 거 보면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장제원 의원을 주체 삼아 얘기하는데 장제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로 불편해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여서 차전 교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한자 사자성어 중에 세벌양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력을 한쪽이 그러니까 두 세력이 동시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또 자기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꿈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이 집권 초기부터 지금 뜨겁게 나름대로 정치적 경쟁을 벌인다고 뭐 좋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국가 상황 자체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 대표가 지금 사실상 거리된 상태잖아요. 예. 뭐 사고라고는 표현을 합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아주 비상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밥그릇을 놓고 싸운 듯한 모습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뭐 대통령 국정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윤핵관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두 사람이 또 이렇게 공개 회동을 통해서 상당히 뭐 우리는 뭐 문제 없다. 형제다. 형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뭐 그 불과 한 이틀 만에 다시 또 이런 식의 불협화음이 빚어져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는 분명히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직무대행이 저는 분명히 잘못한 측면이 있다. 지금 소위 말 우모 씨라는 대통령실 지인의 아들의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아마 뭐 그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표현이고 그거는 뭐 장제원 의원이 또 압력을 받은 당사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명도 하고 그리고 이 해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다는 걸 교묘하게 드러내는 그런 확인시켜준 겁니다. 확인시켜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의 말씀은 물론 형제 사이 뭐 누가 나이가 많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력이라는 표현을 아마 그러니까 거친 표현으로 아마 규정을 한 것 같은데요. 내가 권성동 의원에게 압력받을 정도 위치는 아니다. 추천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추천받았다. 그리고 자기는 뭐 그런 권성동 원내대표의 압력을 받아서 우모 씨를 아주 그러니까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니라 나는 뭐 기억도 안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인사의 문제에서는 자신이 정권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내가 감나라 배나라 간섭받을 위치는 아니었다는 부분도 애둘러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선긋기도 하지만 권력 무게가 누구에게 더 가 있는지 비중을 두고 있는지 한마디만 더 보태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사의 정권 행사했다는 것 자체는 윤 대통령의 관계에서는 내가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근데 얼마 전에 근데 식사할 때는 왜 장 의원을 빼놓고 했을까요? 그때 뭐 한 3명 정도 모였을 때 장 의원 빼놨다고 막 보도 있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식사 모임 자체가 그러니까 장 의원은 그러니까 부산이 지역구잖아요. 주말에 부산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아마 모임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라니까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마 이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럼 내가 굳이 갈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배경을 두고 일종의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까지라는 해석은 너무 나간 거예요? 아니면 윤심이 작용한 게 맞습니까? 저는 사실은 윤심이 좀 작용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의 이런 이 해명 자체가 상당한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기류를 어떤 식으로 아마 탐문을 하고 이것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워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누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가 총대를 매야지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 제가 이제 정치를 공학적으로 바라보고 쉽게 접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왜 그 누울 자리 보고 눕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도 상황이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자기 자신감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요. 정원희 소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그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난 사이에 또 릴레이로 지금 또 권력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건은 정말 윤핵관 중에 내가 찐이야. 사실 거르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윤핵관이냐, 내가 찐이야, 내가 짱이야. 뭐 이것을 사실 좀 애둘러 말로 표현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두 분이 다툼을 갖는 것 같은데요. 뭐 권력 다툼이야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국민들 보기엔 너무나 한심스럽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인데 이게 지금 2달이 아니라 20개월이 지나도 이런 일 사실 드물거든요. 거의 그 정권의 임기 말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 뭐 집권하자마자 그 당대표와 일단은 권력 다툼이 있고 이제 윤핵관 중에 또 윤핵관 내가 찐이야 또 다툼이 있고 국민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러고 민생 지금 직격탄 맞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있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 지금 사실 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본인들 권력 다툼, 권력 놀이에 너무 집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대단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고요. 청와대에서도 이 정도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서니까 지금 아니 나서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윤심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윤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제를 시켜야지. 누가 한쪽 편들어주거나 아니 청와대 눈치 안 보고 막 싸우는 모습도 사실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좀 심각하고 위험하다.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 함께 국민의힘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 겸 그 대표 직무대행의 그 발언일까요? 발언이라는 수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뭐 크게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언론들이 이렇게 뭐 주목할 만한 그런 발언은 당장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확전이 자제가 됐고 어느 정도 선을 그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주 이 충돌이 벌어지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자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아마 지금 이렇게 고비고비 국면에서 아마 필요할 때는 이 완급을 조절하면서 아마 자신의 그 정치적인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도부 체제 문제도 있고 이제 권력 투쟁으로 비춰지는 것들은 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자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점화될 가능성이 뭐 너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김정은 PD 경향신문 보도 이어갈 건데요.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을 간장 표현은 예전에 나왔던 건데 안철수, 장제원이 아니라 김장의 연대다. 이제 이런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김장 의원, 김기현, 장제원 의원이 부쩍 가까워졌다. 라이벌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간장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을 만약에 밀어서 당권을 아마 주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누가 봐도 지금 자기 대권에 도전할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자기 대권 구도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럼 전체 여권의 핵심이 그러면 안철수 의원에게 다음 자기를 맡길 나름대로의 이 지금 서로 마음이 모아졌을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윤 핵관의 그러니까 정치적 파워는 어디서 나옵니까? 윤 대통령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
대통령은 그럼 자기 대권 구도를 그럼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을까? 네네.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안철수 의원이 아주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걸 갖다가 과연 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예. 이걸 과연 용인을 할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저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결국 윤 대통령의 뜻은 안철수 의원은 아니구나. 예를 들면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자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얕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또 다른 그림을 갖고 있다면 네. 다른 아마 자기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 저는 아마 이 김기현 의원 정도의 당권 김기현 의원에게 당권을 맡기는 정도는 충분히 네. 뭐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핵관 입장에서도 네. 용인할 수 있는 구도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빠졌다는 부분은 아마 자기 대권 지금 여권 내의 자기 대권의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도 네. 아주 미묘한 아마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주 보도만 보더라도 그 안철수 당대표, 장제원 사무총장설 이게 사실 나왔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인물이 바뀌어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물망에 오르고 이해관계가 아무튼 장 전 의원과 맞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정치가 일주일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그런 속설도 있긴 한데요. 너무 이르긴 하죠. 예.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예, 좀 많이 좀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직무정지가 6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이게 긴 것 같지만 또 금방 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 어찌됐건 간에 가장 누가 이해관계가 잘 맞느냐 예, 그 부분으로 나중에 모든 결론이 좀 지어지겠죠. 예. 김영기 대표, 네. 우리 사이좋은 브라더들이 지난 주말 넘어서 또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뭐 당연히 우리 인터넷 바닥 민심은 들끓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내용 들끓는 정도는 아니에요? 별 관심 없어요? 네, 들끓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언론이나 이 정치의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한 이제 관심이고. 상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올 수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이제 뉴스 빅데이터 분석 비교 사이트 그 비카인즈에서 윤핵관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더니 3개월 사이에 1000건이 넘는 1060건 정도의 기사가 언급이 됐거든요. 결국에 이제 국민은 굉장히 피로하고 여유가 없죠. 지금 살기도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뭐 비판 댓글마저도 별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발언을 약간 이제 비틀어서 어제도 이제 많이 언급해 주셨지만 공무원 합격의 길은 권성동 의원에 있구나. 그리고 또 최저임금 리듬을 넣어주셔야죠.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서 리듬이 있잖아요, 원래. 또 요새 패러디물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도 많을 텐데. 그거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저희 또 품격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으로는 서울에서 못 산다고 집권 당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최저임금 현실적으로 올려줄 거라 믿습니다. 이런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고 다른 분들은 사실 이제 비판적 댓글조차도 남길 여유가 없이 국민들은 참 바쁘고 힘들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보도 몇 가지 더 이어갈 텐데 영남일보 보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말이 거칠다라고 지적을 한 건 장제원 의원 측이고요. 또 권성동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습니다만 말에 좀 가시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이런 보도를 보면 저 워딩 그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 말의 온도를 실제 들어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고요. 세계일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부 체제 변화가 어떻게 생겨날 것이고 그 이견을 어떻게 좁히는가. 만약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또 싸울 텐데 이제 그런 전망에 대한 보도들이 오늘 신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사흘 만에 또 충돌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사실 이게 뭐 이념을 넘어서 누가 누구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사실 일반 대중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는 사실이죠, 교수님? 그렇죠. 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사실 장제원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그 발언 중에. 저요? 예. 개인적으로 뭐. 아니 그러니까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구급 공무원들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또 자신의 지인의 아들인데 그 지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 강릉시 선관위원으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아들은 다르다는 식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우모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1000만 원을 후원을 했지 않습니까? 취준생이 1000만 원을 후원한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인가요? 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마 이거 냈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000만 원이라는 이 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실로 지금 채용되는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이 개연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도 이제 관련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받지 않고 다른 질문을 요구하면서 응답을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기존에 논란이 됐던 인사 문제에 관련자 혹은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행정요원들 관련해서는 혹시 사의를 표명하거나 이제 차후 조치가 있어 왔는데 이번 논란이 됐던 그 대상과 관련한 이제 차후 보도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주거나, 지지도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변화를 주거나 차후에 대책을 좀 이렇게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호진 소장께서 어떤 제안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국정조사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국정조사까지는 어렵고, 청와대에서 지금 일단은 채용 관련돼서 논란이 불거진 게 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참에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보 공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논란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정조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청와대 차원에서 기준과 원칙이 이랬고,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그러니까 정보 보호는 해주고요. 이러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됐다라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밝혀줘야지 국민들이 지금 들고 있는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어디 제대로 취업도 못하는구나. 이런 좀 많은 자괴감과 절망감들을 특히 청년들한테 지금 완전히 다 확산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확실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청와대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분명한 입장을 좀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전 10시면 보통 이제 다들 근무하실 시간인데 특별히 이 주제에 굉장히 분노를 하셨는지 저희가 개국 이래에 최다 동접자 수를 기록한 상황인가요? 670명이 들어와 계신 건 나 지금 처음인데? 자, 평소에 공정과 상식을 늘 주장하시는 김영기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지금 채용 문제나 인사 문제는 뭐 개인적으로도 좀 뭐 유감인가요? 그 다른 감정이 뭐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에서는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어요? 정리해 주세요. 기자들이 국정수행 부정평가에 높게 나오고 있는데 부정평가가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랬더니 원인은 언론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며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별로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제 비슷한 신경 별로 안 쓰겠다라는 거에서는 그래도 조금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당연히 30% 초반까지 지금 이제 긍정 지지율이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도어 스태핑 발언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도 조금 톤 다운이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톤 다운 된 겁니까? 사실 뭐 앞서 뭐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인사 논란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에까지 지금 성추행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대통령 이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한 줄 압니까? 또 다른 질문요? 이러면서 완전히 문격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의 도어 스태핑 자체가 형식 자체는 상당히 신선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대통령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하나의 소통의 수단으로 삼고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 논란 못지않게 이 소통의 이런 부작용, 이런 그 태도의 논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지율을 갉아먹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측면을 분명히 아마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사람이 참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은 더 바뀌기 힘든데 아마 이 일종의 뭐랄까요 상당한 아마 이 지금 여론의 압박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조금은 이 지금 자세 전환, 태도 전환을 위한 뭐라 했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상당히 지금 지지율을
지금 의식한 오늘 은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감하게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도어 스태핑은 특히 이제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일보 후퇴, 참모 일보 전진이라는 보도도 오늘 사실 있었는데 제가 못 가져왔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에 대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말과는 좀 다르게.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정치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여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론을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국정 지지도와 관련해서 한국일보의 보도 여기 있네요. 제가 갖고 오고 깜빡했네요. 대통령 일보 후퇴, 참모들 일보 전진, 무거워진 여론전. 그래서 약간의 톤 다운된 메시지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조율돼서 나오고 있다.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려고 그러면 막 밤늦게 참모들끼리 다 회의해가지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온도의 언어를 쓰셔야 되고 이런 발언을 하셔야 된다. 다 정제돼서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솔직한 모습은 좋은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마이너스적인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겨레 보도, 등 돌린 민심, 집권 2달 윤 대통령 부정평가, 긍정의 2배, KSOY, 그리고 어제 리얼미터 오늘의 여론 시간에 저희가 또 다뤄보기도 했는데요. 여러 측면에서 지지도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 어제 있었던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도 제목을 달아놨네요. 다른 말씀 또 없느냐? 사적 채용 질문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죠. 대통령 비서실은 근데 축소가 돼 있는 상황이라 자리가 줄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 기사에는 실려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좀 찾아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낮아지는 지지도를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지지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한 1시간 정도 다들 말씀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방도를 좀 우리는 제한을 해줘야 된다. 정호진 소장님 좀 제한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올라갈 것이다. 이게 참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경제를. 다른 답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예. 지난번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고 지금 그 이후에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지만 그때 민생경제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수입 그 농산물 그러니까 수입산 닭고기 돼지고기 관세 네네네. 없애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걸로 푼 돈이 그걸로 잡은 예산이 한 8천억 정도인데 어제 또 보니까 국내 이 닭고기 돼지고기 농가가 예. 그로 인한 또 피해가 있어요. 또 예, 사실 이런 게 좀 앞뒤 전반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전반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좀 해안을 가지면서 안을 내놔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없고 예. 다 단타예요. 앞뒤 구분 없이 단타를 막 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실 좀 구멍 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경호 그 경제부총리한테 책임을 져야 했으면 확실하게 뭔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 경제 대책에 대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히 좀 국민으로서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지지율 반등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을 거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주시겠습니까? 이건 해야 된다? 예, 아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의 문제에 진짜 천착할 필요가 있죠. 사실은 뭐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사실 외세적 변수가 크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또 뭐 유가가 상당히 올라갔고 그리고 또 국제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히 지금 물류란이 되게 심해지고 뭐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민생 부분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럼 이 현 정부는 뭘 열심히 하느냐 전 정권 때려잡기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피격 공무원 사건 그리고 뭐 탈북 북송 어민 사건 이런 부분도 진상 규명 분명히 돼야 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면 전환을 위한 정권의 하나의 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일종의 캠페인성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에게 시각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지금 현재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보다도 가면 전 정권을 그러니까 두들겨 패므로써 오히려 반사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돼? 이게 이럴 시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 정권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우선점을 거기에다가 먼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자체는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국정의 기조에 있어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를 둘 것이냐를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조금은 수정하거나 바꿀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그러면 두 분 다 사실 단정지어서
다음 주엔 이럴 거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볼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디 일반 케이블 방송 나가시면 뭐 수백만, 수만이 보지만 저희는 지금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전망해 주셔도 돼요. 아마 20%대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저는 뭐 그 이야기는 뭐 그 장담하기는 힘듭니다만 오늘 뭐 오늘 여론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마 30% 선에서 일종의 상당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지선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30%가 무너질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거 지금 국정 운영 자체가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보수층들이 지금 똘똘 뭉친다. 그래서 그 하나의 정표로서 지금 이번 뭐 여러 여론조사의 셀들을 보면 TK 지역에서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결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30% 선에서 강한 저항선이 형성될 것인데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 부분은 윤 정부 하기 나름에 달려 있다. 알겠습니다. 역시 확답은 안 주신 것 같고. 자, 정호진 소장님도 확답 안 주셔도 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냥 느낌상 말씀드리면 20%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가진 않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딱 선에 걸릴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항선이 30%대라고 이제 두 분 다 강조해 주신 것 같고, 역시 인터넷 바닥민심 전문가인 인터넷 바닥민심은 좀 어때요? 막 뭐 20%까지 떨어져 있습니까? 이미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뭐 이 지지율을 단순히 이제 예측하는 것보다 이 정도면 이제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조금씩 이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또 말을 돌리려고 하네요. 교모하게 지금 또. 이거 예측은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이 댓글만 보고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다음 주에 뭐 지지율보다도 지금까지 나온 상황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변화해야 될 동인이 되지 않았나. 그 부분들이 좀 다음 주부터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저는 과감하게 반등할 거라고 전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 다 그런 대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4년 넘게 같이 가야 될 정부인데 지지도가 바닥까지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등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이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좋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다음 기사는 사진부터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던데요. 이게 누구냐? 바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그 국회의원 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처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모습입니다. 접수처 관계자가 뭐라고 했나요? 피선거권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서류 접수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동아일보 보도. 전대 출마 서류 들고 온 박지원, 민주당 접수 불가, 퇴짜를 놨다. 이걸 이제 비겁하다고 비판을 연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자, 서울신문. 대표 출마 간행해도 끝내 접수도 못했다. 심사는 해야 된다. 거부는 부당하다라는 입장인데 글쎄요. 어떤 코멘트를 좀 달아볼까요? 교수님? 참 야박하다. 야박하다? 민주당이? 민주당이 야박한 겁니까? 자격이 없는데 왜 받아줘요? 어떻게? 사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뭐 비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당돌하다, 발칙하다, 뭐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진짜 뒷끝 장렬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시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끝나고 난 뒤에 급했을 때 비상대책위원장 만들었을 때 비상대책위 만들었을 때 위원장 모실 때 이 박지원 전 위원장이 고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재명 의원이 1시간 동안 통화로 설득을 했다 할 정도로 모시고 왔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러면 이 지금 이 조항 자체가 이거는 그러니까 선출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 그때는 진짜 권리당원 1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런 분을 그 당의 간판으로 모셨던 당이 여기는 사실은 이 법원이 아니잖아요. 이 법 따라서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치잖아요.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정당의 포용성, 개방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양성이 없나?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야멸차게 하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민주당의 사실 어떻게 보면 쓴소리, 그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너무 대놓고 하얀 그러한 개심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586 이 지금 용태
그리고 또 이 지금 민주당에서의 그 선 관련 범죄에 대한 엄단, 그리고 또 젊은 민주당, 약속하는 민주당, 뭐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5가지 민주당 혁신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지원이 쏘아올린 큰 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것만 열심히 지키면 민주당은 20년 집권이 아니라 100년 집권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박하다. 근데 그걸 왜 안 할까요? 그거는 지금 당내의 다선 중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기득권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쓴소리, 옳은소리, 바른소리를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는 암암리의 그러한 것들이 이 뭐랄까요? 이 지금 침묵적인 동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그저께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당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 바깥에서 그 지금 분수대 앞에 분수대 앞에서 거기서 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168명의 국회의원인데 바로 전직 쉽게 말해 당대표인데 그 전직 당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할 기회조차 안 줍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정론관에서 발언하려면 의원 한 명만 그렇죠. 사실 판 깔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뭔가 이거를 이제 받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현직 의원 중에 그래서 이제 그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스토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뭐 편을 드는 건 아닌데 그 항상 국회의원들이나 뭐 중앙당에서 대변인들 나와가지고 이제 설명할 때 보면 당원 당규 얘기하면서 당원 당규를 한순간에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의 가치와 헌법인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사람에게만 특혜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는 당원 당규를 쉽게 바꿔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비정한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호진 소장께서도 우리 청년 정치를 앞장서 왔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안타깝습니까? 아니 저는 뭐 개인에 대한 뭐 호불호를 떠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 원죄는 다 민주당이 했다고. 왜냐하면 민주당이 사실은 당원 당규 솔직히 많이 바꿨습니다. 뭐 작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돼서 원래 당원에 따르면 규칙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불출마를 해야 되는데 당원 바꿨잖아요. 또.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일관성을 가지고 원칙 얘기하는데 사실 민주당 원칙이 뭐 진짜 호떡 뒤집듯이 바뀐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박지원 그 전 공동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진짜 섭섭함 뭐 그런 부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또 한편으로는 룰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존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민주당이 원칙을 갖고 일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계속 또 뭐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요. 더 보태주십시오. 오늘 제가 아까 오다가 외신을 들었는데 영국 보수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 2차 투표를 한 모양이에요. 거기서 1등이 리시 슈낙이 또 1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시 슈낙이 42살입니다. 42살인데 더 놀라운 점은 인도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도 힌두교도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케냐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영국으로 들어갔고 엄마는 같은 인도 출신인데 탄자니아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가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애가 리시 슈낙인데 만약에 리시 슈낙이 이번에 만약에 이 총리가 되면요 영국 역사상 소수 유색 인종이 처음 총리가 되는 아주 놀라울 만한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미국의 오바마와 비교할 정도입니까? 오바마와 비교는 그거보다 더하죠. 더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영국 내의 소수 인종, 특히 아시아계 인종은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또 지금 이 인도 출신, 인도가 영국의 오래된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영국의 그러니까 정치의 그러니까 개방성. 포용성, 심지어 보수당인데 보수당인데 그것도 다른 당도 아니고 보수당이라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지금 이 젊은 청년들을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데리고 쓰고 도구화시고 그냥 내버리는 영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보수당이 200년 정당이 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걸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뭐랄까요 상당히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무엇이 혁신인지 우리 거대 양당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 차차차 재원 교수님의 세계정치 한국정치 시간에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저희 스픽스에서 세계정치 한국정치를 만나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문전박대 당한 거 혹시 우리 네티즌들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안타깝게 많이 없고요. 저런 안타깝군요. 그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이제 좀 떼쓰는 듯한 것들이 언론으로 많이 비춰져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서류 접수 자체가 좀 거부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뭐 댓글적으로는 뭐 큰 얘기들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차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접수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이 좀 애매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살짝 이렇게 받아주면서 이게 뭐 다 기자들 가면 캐비넷에 넣거나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파쇄하든 알아서 하시라라는 멘트가 나올 정도까지 그런 야박한 상황까지 나아가야 됐는가? 아마 이제 근데 당연히 접수를 하고 이제 이걸 뭐 반려든지 뭐 이런 당의 이름으로 뭔가가 거절되는 모양새가 더 나와서 확산되는 걸 아예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분 얘기를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못했죠. 사실 뭐 누가 봐도 이분이 당대표 될 거란 여론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굳이 다른 데서 한 얘기를 많이 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측면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출마 선언하셨고 메시지를 내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이제 후보라고 부를게요. 대통령실 사적 채용, 청년들에게 큰 좌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게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에 첫 현안 관련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작심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는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럼 같이 이제 그 사적 채용 문제 국정조사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좀 선을 그었어요. 자, 전당대회 일정 잠깐 좀 정리해 볼까요, 김영기 대표? 네, 전당대회 일정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지역위원장 최종 확정 시한이고요. 28일에 이제 컷오프가 있습니다. 28일이면 이제 열흘 남은 열흘 좀 안 남았네요. 최고위원 예비 경선이 있고 중앙위원 70에 국민 여론조사 30%죠. 그리고 이제 7월 이번 달 말에 시도당 대의원 대회가 개시되고 그리고 8월 23일 투표가 개시됩니다. 그리고 8월 28일 정기 전국 대의원 대회가 열립니다. 예, 그렇군요. 전당대회 일정은 이렇게 되고 컷오프에서 누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잘라나가는가 이제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언론에서 예상하는 그런 뭐 멤버들, 후보들 좀 나와 있긴 한데 저희가 뭐 단정 짓지는 않을게요. 자, 이재명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보도가 바로 다음 보도에 나와 있죠.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책임론을 떨쳐내고 문재인이 넘은 삼각산을 넘을까? 이게 삼각산이 뭐야? 보면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일단 첫째, 당대표 선거 완승해야 된다. 두 번째, 당대표 선출 후에는 당을 쇄신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4년 총선 승리를 해야 본인의 대권 가도도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차재현 교수님, 혹시 뭐 코멘트 더 해주실 거 동의하십니까? 삼각산 넘어야 삼각산 넘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다음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저 세계의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사실은 힘들죠. 본인 스스로도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그 출마 선언하면서 아마 다음 총선을 승리하지 못하면 이재명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근데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본인 말대로 지금 그러니까 대표 선거에서 완승을 해야만 확실하게 당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혁신, 더 나아가서는 인적 쇄신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지금 총선까지 간다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하나 빠진 변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나 그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의 프레임이라는 그 자체가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저항보다는 분명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소명하고 거기 당당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 억울하구나 라는 생각을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향후 아마 이 성공을 좌우하는 하나의 큰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실제 수사에 착수한 의혹들이 여럿 있고요. 이제 검경을 통해서 밝혀질 내용들이 있긴 한데 뭐 일각에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대선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재명은 검증된 인물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만큼 그런 지지율을 얻었을 텐데 라는 의견도 있는데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근소한 차로 석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죠. 예, 그건 정치적인 부분이고 사법적인 검증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선상에서 등치시킬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가장 크게는 사실은 이재명 그 후보 또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연일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패막이 하기 위해서 당대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 여전히 국민들 같은 경우도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내 경선에서 완승해야 되고 당 쇄신해야 되고 다음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중간에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도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요. 당도.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저희가 통일부와 관련된 얘기. 요거 이제 넘어갈게요. 국회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통일부 얘기를 잠깐 해보죠.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통일부가 사실상 지금 정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사진에 이어서 영상도 이미 좀 공개를 하면서 국민들의 감정선을 이미 건드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주의적 북송이라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항변을 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인도주의적이지 못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사진은 그렇다 치고 영상까지 나오면서 아무래도 통일부가 이렇게 정쟁 한복판에 섰던 적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 집권 초반에 통일부의 이런 이게 존재감이라는 표현은 좀 불편한데요. 존재감이라기보다는 진짜 정쟁 한복판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경향신문 정쟁에 기름을 부었다. 한복판을 넘어서 이제 이런 여야 갈등에 또 이런 전 정권 털어내기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이런 어떤 국면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세계일보 한 단체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새로운 국면에 또 접어들게 돼서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거라서요. 또 검찰이 또 어떻게 다룰지 차후 전망도 해봐야 되겠고 세계일보 다음 보도 여야는 역시 이 주제를 가지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여론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정미경 최고위원은 흉악범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 증거를 얘기를 하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군사 정보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 민감한 정보들이 또 일반에 공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어렵다는 예측들도 많이 있고요. 상황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게 지금 이 사태가 지금 교수님 한 달째거든요. 벌써. 그렇죠. 이게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피로함도 느낄 법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1998년부터 한 2년 동안 통일부 출입 기자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DJ 정권이 들어서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대북 정책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이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는 자신들이 이 대북 정책하고 완전히 바뀌니까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일이 많았다는 얘기죠. 아니, 일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이때까지 그전 정권에 했던 거하고 180도 정반대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죠. 그때 그러니까 1998년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500마리 몰고 북한으로 가고 그리고 또 이 남북 그러니까 회담 또 계속적으로 열렸어요. 그때 그래서 북한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식량을 달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남북 이산가족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 그러니까 만날 수 있도록 상봉 그런 거 부분을 갖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일부가 다 뒷받침했기 때문에 통일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냉탕에 있다가 온탕에 온 기분이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 뒤에도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짜 통일부는 완전히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권,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굳이 통일부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는 합니다만 저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통일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부가 이 사실 이 지금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가는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정권의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서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모든 어떤 정권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른 해석을 한 부처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의아할 법도
합니다. 정호진 소장께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통일부 관계자가 있는 그대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네, 저 영상을. 전 굉장히 좀 약간 선뜻했습니다. 네네. 사실 저 영상을 보면 국민들 와 저렇게 반인권적 이렇게 느낄 텐데 영상 있는 그대로 봐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 뭐 지금 통일부가 그 국정홍보처도 아니고 지금 왜 좀 이런 일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통일에 관심이 많은 김영기 대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에 빛나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요? 네, 수료입니다. 수료. 예, 수료인가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게 통일부의 설립 목적 자체가 평화통일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네요 지금 필요한 보니까. 준비했어요. 뭘 아니 잘 말씀하세요.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 통일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사실 이제 이 통일부가 주변국 통일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에 대해서 좀 지지를 당부하는 그런 어떤 통일 대외 통일 외교도 수행을 하는데 그 외신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일부가 이렇게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어떤 특별한 이제 정치적 이런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글쎄요 외신들은 어떻게 볼지 또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지나 평화 통일에 대해서 그 설립 목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마지막으로 좀 들어봤고요. 오늘 스픽스 브리핑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정호진 더 좋은 정치 연구소장,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내건 슬로건입니다. 당시 조지 부시는 강한 미국을 내세우면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이 슬로건 때문에 패배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왜냐? 당시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일자리, 즉 경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이 슬로건은 각국의 정치에도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등장하면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가 지금 우리에게 더 유효하진 않을까? 국회는 원구성 합의를 핑계로 한 달을 넘게 놀고 문만 열어놨고요. 각 당은 내부의 권력 투쟁이 한창입니다. 정부는 검수완박의 완박, 경찰 힘빼기, 월북 논란, 강제 북송 논란 등으로 2달이 지나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들은 아쉽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윤 정부도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들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어디에 함몰되어 있는 것일까? 곡소리 나고 있는 경제를 뒤로한 그들에게 필요한 목소리는 역시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